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 됐습니다만, 이제는 죽음학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가 생길 정도로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 있는 상태죠. 이 죽음학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 지난 2005년 한국죽음학회를 발족시켜서요, 임종 또 장례문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고찰 등등을 널리 전파해온 선구자격의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죽음학, 생사학 이런 표현도 있죠? 그게 더 맞죠. 생사학 혹은 사생학. 사생학, 생사학. 네. 근데 학회 이름은 왜 죽음학회라고 하죠? 그게요. 생사학 그랬더니 무슨 생사탕이 생각이 나고 사생학 그랬더니 사회생활이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냥 안 쓰기로 하고 그냥 죽음학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표기를 보다 쓰고 좀 있습니다. 직접적 표현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삶과 죽음을 같이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생사학이나 사생학이 맞죠. 네. 요즘 그 이른바 웰다잉 운동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 이제 거의 포함되죠. 다 연결되는 그런 그럼요. 거죠. 네. 근데 이게 하나의 학문 분과로까지 불려줄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무슨 뭐 철학이다, 뭐 사학, 뭐 심리학 이런 식의 학문은 아니고. 그렇죠. 이건 쉽게 말해서 통합 학문적인 인터디스플리니한 거, 그러니까 학제 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하나의 학문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철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그렇죠. 네, 이 문제를 관심 갖고 연구를 하면 함께 협동 연구를 하게 그렇죠. 되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라는 현상을, 그리고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학부에서 저는 종교학을 전공했는데 예. 학부 과목을 봤더니 Human Death and Dying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과목명이. 예. 그래서 좀 그때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죽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유학 가셨을 때면 그게 81년도였습니다. 1981년도. 그 시절에 이미 미국은 학부 과목에 있더라. 그래. 그래서 아직 조사해봤더니 벌써 그때 미국 한 1000개 대학 이상에서 죽음학 강의를 하고, 교양학부에서, 그러니까 언더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학부에서. 네네네. 그 제가 이따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때 그 제목을 보고 왜 데스면 끝나는데 인간의 죽음이니까 왜 다행히 들어갈까? 그때는 제가 답을 잘 못 찾았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딱 생물학적인 죽음은 딱 죽는 그 순간밖에 없죠. 예. 그러나 그 죽음으로 가는 과정, 그렇죠. 말기 질환부터 해가지고 쭉 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 긴 과정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의사, 뭐 간호사, 뭐 저기 가족, 본인, 뭐 상조회사니 뭐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그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회학, 뭐 심리학, 종교학, 신학, 뭐 보건학, 교육학, 뭐 호스피스학 총동원해서 그 전 과정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뭐 죽음학을 전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다만 제 분야, 종교 분야라든가 혹은 사후생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이 각도로 그런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할 그 과정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더 논의해보고 연구해보자. 사회적뿐만이 아니고요. 뭐 심리적이고 뭐 신학적, 철학적. 그러니까 말씀하신 80년대 초반에 이미 미국의 1000여 개 대학에서 학부생들한테 이런 과목을 두었다는 거는 너희들 모두에게도 닥칠 문제니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한국은 뭐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없죠? 없어요. 지금은 보니까 뭐 의과대학에서 예과 때 뭐 생명과 종교, 뭐 종교와 죽음과 뭐 이런 거, 뭐 이런 그런 정도, 혹은 또 뭐 자살 예방 교육 뭐 이런 것만 그냥 그 간헐적으로
되고 있고 일반 교과 과정에는 전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좀 기피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그것도 있겠고요. 뭐 취직하는 도움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뭐 교양 과목으로 이런 건 좀 있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도 뭐라는 거 아니 그 성교육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서 세상에 죽음은 어떻게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한국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 때 경제적으로 선진이 됐다고 그러지만 이런 분야, 삶과 죽음의 분야, 이런 그 인문학적이고 이런 철학적인 분야는 아직도 후진국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처음 유학 가셨을 그 80년대 초반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언제부터 그럼 이제 나도 이건 좀 연구해봐야 되겠다는 관심 갖게 되셨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한 2004년인가 5년쯤에 일본 교토 대학의 칼 베커라는 이제 불교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특히 임사체험, 근사체험,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발표를 하러 왔을 때 저보고 논평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발표에 뭐 저도 익숙한 내용이니까 이제 논평을 하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술 한잔 하면서 그때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다 봤더니 이렇게 중요한 학문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을까? 또 저 같은 종교학 전공자들이야말로 이걸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옆에 뭐 종교학 전공자, 신학 전공자 이렇게 해서 동료들 모아가지고 같이 발족을 했죠. 그게 죽음 학회 발족. 네. 2005년. 네. 2000. 한번 해보자 하니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꽤 있었습니까? 네, 개별적으로 뭐 죽음학 책을 번역한 동료도 있었고요. 또 관심 있던 친구도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살면서 죽음을 도외시하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의기가 투합되고 의견이 서로 나누게 돼서 어렵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정작 그 학회를 발족하니까 바깥에서 혹시 뭐 그런 걸 아니. 그런 반응 없었어요? 그거 말이죠. 제가 태어나서 예. 언론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회 발족 시기에. 네. 그 창립학회 때 막 메이저 뭐 KBS에서 와서도 뭐 인터뷰를 해가고 말이죠. 일반 신문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뭔 절 만나겠다고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학교 이제 그 조교한테 말이죠. 절 만나봐야 뭐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 연구실 앞에서 막 서성 막 거리고 말이죠. 만나겠다고. 또 어떤 상조회사 같은 데서는 같이 좀 일 좀 해보자고. 상조회사에서? 네. 학교에 게 있으면 좀 권위가 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좀 일 좀 해보려고. 근데 전혀 응하지 않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됐었고. 그다음에 반응이 좋았네요. 엄청났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연구하는 학회가 이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만나서 제가 죽음학회 회장이다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이래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 했더니 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죽음까지 연구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참 많았었어요. 있죠. 네. 더 재미난 건요. 제가 소개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정색하러 그 대나무 소리를 연구하시는 학회군요. 그래서 네? 무슨 죽음? 네. 대나무 죽제 소리 이 실화입니다. 실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이제 첫 번에 하는 그런 형국이 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미 그런 학회는 뭐 왕성히 활동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회도요. 거기가 이게 이제 죽음 학회 무슨 딱 죽음 학회 하나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죽음 학회 그런 건 오히려 없어요. 오히려 있다면 죽음 교육 학회라든가 또 상담 학회, 죽음 뭐 상담 학회, 애도 상담 학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그렇겠군요.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뭐 아직 연구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는 분야별로 또 세부 학회식으로까지 다 되어 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들 세분화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니까요. 그 정도로 많은 학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학부에서의 교양 과목 정도가 아니라 또 세부적인 과목도 많이 있겠어요. 외국에서의 그 죽음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제가 그 미국 쪽밖에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독일 예를 들면요. 이 예는 제가 누구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 일본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그 모임을 만든 독일 신부님이 계세요. 데켄 신부라고.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직접 들었는데 독일에는 고등학교에서만 그 죽음학 교과서 20종류가 있대요. 그래요? 네.
일본은 좀 덜하지만 또 일본도 대만도 지금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 한국 이 남한만 거기 쏙 빠져 있습니다. 그 이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왜 우리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학이 전공이니까 참 이제 그런 쪽으로 종교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요인은 유교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유교. 네. 인간이 유교는 세계의 그 종교 가운데에서 내설을 부정한 가르침으로 이름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공자 제자가 공자님 보고 사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너는 사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죽은 걸 생각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죽음을 아주 도의시켜버렸어요. 아주 금기화 시켜버립니다. 네. 유교에서는 보면요 죽음에 대한 얘기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딱 제사로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죽음이라면 그냥 굉장히 타부시하는 이런 금기시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 그 옷이나 이런 걸 태우잖아요. 맞아요. 네. 그 금기시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더 멀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본적으로는 그런 요인이 있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취직만 강조하고 뭐 이런 그런 요인도 있었겠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의를 한번 내려주신다면 죽음학, 뭐 생사학, 사생학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죽음학이라는 걸 참 정의 내리기가 힘들죠. 워낙 복잡한 거니까.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삶과 죽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죽음학이라는 것은 삶보다는 죽음 쪽에다가 더 비중을 둬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그 이 방법론을 가지고 수많은 각종 학문에서 접근을 해서 죽음을 이해함으로 해서 삶을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아니라요, 꼭 이제 겹쳐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죽음을 연구해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다. 죽음을 도외시한다면 우리 삶도 완성이 안 된다. 왜? 죽음과 삶은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하나만 알아서는 양쪽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삶을 완성시킨다. 네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well dying, 잘 죽는 게 될 것이고 그게 삶을 완성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죽음을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될 문제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삶을 완성시키는 거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도 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 그건 또 어떤 뜻입니까? 그저 케블라 로스 박사의 책 제목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참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살면서 제일 큰 게 뭔지 아시겠죠? 이 돈 버는 거. 그저 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뭐 승진도 해야 되고 뭐 또 부동 땅도 사야 되고 뭐 주식도 투자해야 되고 뭐 전부 이러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인간의 진정한 그 성장, 인격의 완성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가령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든가 왜 사는 것인가라든가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신은 있나 뭐 존재한다면 어떤 분인가 사후생은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안 갖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의사로부터 당신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선고를 받으면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게. 다 의미가 없죠. 여기 무슨 땅이 뭐 10,000평이 있는데 그게 뭐 날 살려줍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이럴 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의 그 궁극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때서야 되돌아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예를 전형적인 예를 이 씨를 듣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했던 분 같아요. 그 돈은 벌 만큼 다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타계약이 한 달 전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 뭐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존재하면 어떤 분인지, 존재한다면 왜 고통과 악이 이렇게 많은지, 또 뭐 그 공산권은 왜 존재하는지, 뭐 이런 그 굉장히 종교적인 문제를 24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본인이 직접 스스로 질문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똑똑한 분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캐톨릭 신부한테 그걸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답은 못 받았죠. 그래서 2012년인가 다른 신부가 뭐 답을 2000년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이제 출간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근데 진짜 아까운 거는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이제 마지막 그 선고를 그 말기주란 상태라고 그러는데 예, 받았을 때 이런 질문을 해서 인격적인 성숙에 대한 거가 아니고 자꾸 생명 연장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무의미한 연명 치료 그걸 받고 거기서는 그때는 어떤 치료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빨리 치료 이제 그만하고 생을 정리하고 그런 질문에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는 주위에서 좀 못 봤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을 다 병원에서 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갈 뿐이죠. 네. 그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로스 키발라로스, 네네. 그분이 이런 어떤 걸 닥치면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이는 몇 단계를 구분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맨 처음에는 거부, 뭐 네네네. 부정, 부정, 네네네. 부정이죠. 그런 식으로 가죠. 네. 이럴 리가 없어. 이러다가 네, 다음에는 분노, 내가 네, 뭐 왜 이래. 네. 그러다가 뭐 어마어마한 절망, 뭐 이런 단계를 다 네, 겪게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마지막이 수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단계가. 근데 이 한국 학자들 얘기가 한국인들이 그게 안 된다는 수용이 거예요. 안 된다. 네, 체념 이게 안 돼가지고 어. 그냥 우울한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미 그 말씀 속에 잘 죽는다는 것, 죽음을 잘 맞이한다는 게 무언지는 다 드러났네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그 공부하고 하면 제일 좋고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좀 이상적인 경우고, 이제 웰다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죽기 전 한 2주나 한 달까지는 건강 유지. 네. 그 다음에 2주나 한 달 정도는 잠깐 아픈 거예요. 그럼 왜? 이제 그 자녀들이나 주위의 친지들하고 지인들과 이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죽음이 뭔가 자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자다가 그냥. 네, 그 일명 꼴깍사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예. 그거를 제일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그 본인은 좋겠죠. 고통을 안 겪으니까. 근데 문제는 가족들, 자식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며칠은 아파야 됩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자녀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근데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네. 그리고 편안하게 가셔야 된다. 예, 예. 네, 그러려면 이제 건강 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돈이죠. 네. 좋은 돈이 있어야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이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게만 되면 굉장히 좋은 죽음이에요. 그게 어렵죠, 근데. 아유,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아유, 어렵죠. 죽기 한 몇 주 전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선 1번 어려운 거고요. 네네네. 그렇죠? 이게 한 4, 50대도 준비해야 돼요. 건강을 생각하면서. 네, 자, 그게 1번으로 어려운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죽기 몇 주 전부터 아파요. 네네. 그러면 그 연명치료. 그래서 그냥 몇 주 후에 죽음을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경우에는 뭐 1년씩, 2년씩 끌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걸 또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말한 좋은 죽음이 1년씩 끄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1년씩 끄는 그거는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죠. 그것들은.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죽기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전체 일생 쓰는 의료비의 반을 쓴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 3일은 뭐 25%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못 고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봤는데요. 이분이 6개월 이제 선고를 받고 치료를 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뭐 모르니까 그냥 혹시나 또 이게 있어요. 혹시나 날지 않을까. 암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뭐 척추가 있어요. 척추 또 수술하고 거기서 척추 수술이 왜 필요한 겁니까? 무슨 순장에는 스탠스 받고 마지막에 부어가지고 자식들이 알아도 보지 못하고 말이죠. 이런 죽음은 하지 말자. 네, 네. 네. 이거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네네.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죽음을 딱 설명해 주시길래 일단 죽기 한 달 전까지 건강한 것이 1번으로 어렵고 네네네. 두 번째는 딱 아프기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정말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가기도 어렵다. 네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의 연명치료 그 사전 의향서 네. 그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벌써 상당수가 지금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120만인가 뭐. 그렇죠. 거기 또 뒷얘기를 또 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초대 그 시민 연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예. 제가 이제 공동 대표로 했었어요. 초대. 그때 이제 이제 그 사전 연명 의향서라는 건 뭔가 하니 내가 식물인간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겠다 말겠다 이걸 이제 결정하는 이제 미리
그 미리 써놓는 네네네. 거죠. 왜 그런가? 거기서 말하는 어떤 치료는 뭐 산소호흡기가 네네. 있었고 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 CPR 저 심폐소생술, 심폐소생, 인공투석, 인공투석, 항암 치료. 항암 네, 치료. 이거를 안 받겠다. 항암 치료조차도. 네네. 그는 이제 사실 그게 말기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말기 질환은 뭔가 하니 다시는 건강을 찾지 못하는 상태. 어떠한 치료약도 듣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기 질환이라고 하는 의사의 판정이 있을 경우가 그렇죠. 전제가 네.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럴 때는 네. 항암 치료도 안 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진통제. 진통제는 투여한다. 예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건 전부 노. 네, 네. 진통제만 예스, 네. 그래서 그거를 밝혀놓는 겁니다. 저 사전의료, 연명의료. 그렇죠. 네. 그 법이 어떻게 되는 거니? 가족 가운데서 2사람 정도 동의하고 환자한테 얘기를 들었고 60명 전에 들었고 그다음에 주치의가 동의하면 다시 연명 치료 안 받습니다. 그렇죠. 네. 뭐 연명 치료 이런 것뿐 아니라 연명 치료에 대한 어떤 생각을 미리 정리하는 것 그것뿐 아니라 뭐 어떤 분들은 사전에 유서를 좀 작성해 보는 거. 또 어떤 분들은 뭐 심지어 체험 삼아 관 속에 들어가 보는 것도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사전 의료 의향서하고 꼭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게 유언장. 네. 근데 유언장은 반드시 뭐 그 아플 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전에 평소에 성성할 때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통장은 그 자손들한테 물질을 남기지만 유언장은 그 마음을 남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언장은 제일 중요한 게 유산상속. 근데 그것도 이제 자식들 모르게 몰래 써가지고 이제 이러면 안 되고요. 미리 다 공개 토론해서 다 밝힌 다음에 그걸 쓰는 게 그게 정상이겠죠. 그다음, 미리 상의해서 그럼요. 공개리에 네. 작성을 해놔라. 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근데 유언장 쓸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주소 같은 거라든가 도장 이런 거 하나라도 미비가 되면 법적 효력이 없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장에다가 100몇 억을 이제 대학에 기부한다고 유언장을 썼어요. 근데 자식들이 몰랐네. 그러니 돌아가신 다음에 유언장을 딱 이렇게 해봤더니 저기 상속이 하나도 안 돼요. 기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 돌아가기 전까지 이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몇십 원 떨어지는구나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이러니 얼마나 그냥 그 약이 오릅니까? 예. 그래서 가만 봤더니 아버지가 도장 하나 찍었대요. 그래서 재판 걸어가지고 자식이 이겨요 그러면. 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써놔야 되고 가능한 한 상의하고 공개해라. 네, 그래서 공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에 내가 돈이 있다 이거 밝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거의 비밀번호를 꼭 밝혀야 된다 그런 얘기나 비밀번호는 못 찾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써놓으라 이제 제가 책에는 썼습니다. 비밀번호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통합 계좌 조회를 통해서 다 또 되긴 합니다. 얘기 들었어요. 나중에 사망 진단서 내고 뭐 이러는데 그걸 밑에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남기는 말, 자식들한테 남기는 말. 그게 이제 평생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평소에 그걸 글로 남겨놓는다면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그걸 자식들이 유언 삼아서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을 때 꼭 읽어보고 또 저 추억이 또 젖어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거. 제가 좋은 예가 많은데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좋은 예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어떤 예가 또 있습니까? 어떤 해운 회사 회장하던 분인데요. 이분은 아주 딱 그냥 난 화장하겠다. 유언장에 다 밝히거든요. 화장하고 어디에다가 날 묻어다나 뭐 이런 것들. 화장하고 그냥 난 해운 회사에서 바다에 뿌려달라. 그리고 제사 지낼 필요 없다.
왜? 며느리가 너무 힘들다. 어허. 그래서 그냥 그날 아침에 본인이 간 날 아침에 묵념하고 저녁 때 그냥 모여서 너희들끼리 밥이나 한번 먹어라. 그리고 그것도 너희 다음 세대, 손주 세대는 할 필요 없다. 이런 거 쫙 적어놓으니까 얼마나 자식들이 훈훈하겠어요. 근데 다양하겠죠. 유언장이라니까. 또 이 유언장을 한번 썼다고 해서 못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뭐 어떤 분은 1년마다 한 번씩 네네, 들여다보고 업데이트하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또 말년에 그 강요를 받았는데 막내딸이 너무 잘해줬다. 그러면 이제 유산 상속이 달라지겠죠.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얼마든지 상관이 없죠. 자, 그런 그 연명 치료에 대한 사전 그 의향서, 그 다음에 유언장 작성해 보기, 네. 또 뭘 권하시겠습니까?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굳이 저기 이제 감정, 정서적인 준비가 꼭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삶을 잘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쭉 종교 쪽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마음의 응어리를 진 상태로,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거나 뭐 내가 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로 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불러다가 미리 용서를 빌고, 그럼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 사람도 갔으면 마음속으로 빌어라. 그리고 자기가 또 잘못한 사람 있으면은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용서하고 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정서적인 치유라고 그럴까요? 정서적인 그 클리닝 이걸 반드시 하고 가는 게 본인한테 가장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마음 편해져. 그게.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이제 돌아가실 때 모습을 많이 봤대요. 이분의 얼굴 보면 이분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있는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얼굴이 싹 펴지면서 편안하게 가신 분들이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겠죠. 자, 이제 본인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한테 당부하실 말이 있다면, 이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사람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당부하실 말씀. 뭐 제일 중요한 게 저거죠. 이 환자, 그러니까 저 임종 당사자를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봤는데 자꾸 힐책을 하고 말이죠. 이제 나중에 이제 거의 몇 달 뭐 두세 달밖에 안 남고 이제 병원에 있으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병원이냐 뭐 집이냐 막 이러고 뭐 헛게 보인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아버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많이 봤어요. 그런 얘기. 절대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세요 아버지.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이건 재미도 있고 또 꼭 지켜야 될 얘기인데 저도 이제 저희 부모 네 분들 다 보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문 오는 사람들마다 꼭 와서 아버님 쟤 누군지 아세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정 선생님. 근데 본인들은 처음 질문이지만 이 당사자들은 오는 친구마다 똑같은 질문하니까 얼마나 고문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딸내미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저 누구냐 아세요? 그랬더니 저 아버지가 누구야 네 애미 딸이지 이게 하도 당한 질문이니까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라. 가면은 저 셋째 누굽니다. 이렇게 이제 고하면서 시작을 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그게 또 자식들 생각에는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가를 확인하고 싶은. 그래서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너 누구잖아? 그러면 기뻐하려고. 뭐 이런 건데. 조금 있으면 다 알아요. 뭐 온전한지 아닌지. 이 사람 그냥 그분을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저런 얘기 또 세속적인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유산 같은 거 가지고 무슨 뭐 땅 가지고 저기 뭐 아버지 뭐 또 근데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많죠. 제발 그런 소리 어떤 데는 딱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거기서 형제들끼리 막 싸우죠. 또 막 빈소도 둘 나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저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death bed vision, 임종 침상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누워신 그 아버지가 갑자기 혼자 중얼거리세요. 그러더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네 할아버지가 오셨어 이런 거예요.
아예 그럴 때도 또 이제 아예 아버지 무슨 얘기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받아주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임종 침상 비조는 전 세계적인 그 보편적인 현상으로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뭔가니 우리는 그 고스트 그 영들을 못 보잖아요. 못 보죠. 예. 있다고 치고 예. 못 보는 우리는 이 물질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쪽 그 이제 임종이 거의 다 된 분들은 저쪽 세상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영들을 볼 수가 있다. 예.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이제 마중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에 딱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건 이제 2, 3일 내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그런 말씀 하신다면은 빨리 이제 장례 준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이런 거.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은 영혼이 있고 네네. 사후 세계에 영혼들이 있다라는 네네. 것을 인정하고 지금 하시는 그렇죠, 말씀이고, 그렇죠.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는 그걸 인정하는 분과 안 하는 분들이 워낙 있으니까. 네네, 반반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교수님은 왜 인정하세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저 하도 그쪽 책을 많이 봐가지고. 어떤 책들입니까, 예를 들어? 아니 뭐 케발라 로스부터 해가지고요. 케발라 로스는 이제 재미난 게요. 서양에서 이제 그 유명한 의사들 로스부터 해가지고 많이 제가 뭐 이안 스티븐슨 이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들려면. 근데 이 양반들이 사실은 의사들 아시잖아요. 이 유물론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후세계 영혼 인정 안 하잖아요. 의사들은 대부분 네, 그렇죠. 많이 안 하죠.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 예. 저 종교 신자 빼고 다 이랬던 분들이 그 근사체험, 임사체험 한 사람들 자꾸 만나게 되고 본인이 또 체험을 하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근사체험, 임사체험이라는 게 뭐죠? Near Death 죽음 Experience. 가까이 갔다가 그렇죠. 소생한 체험? 네네. 일단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고받고 영혼 상태로 됐다가 그쪽 세계를 잠시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근사체험, 혹은 임사체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 네네네. 어떤 겁니까? 이거는요, 그 뭐 문화별로 뭐 나이, 남녀, 노소 관계없이 다 똑같아요. 어떤 거예요? 일단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영혼을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되면 영혼은 빠져나간다. 네. 그래서 체외 이탈이라고 하거든요. 예. Out of body experience. 그 다음에 그 터널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터널 빛이 있어요. 예. 그 영화도 많습니다. 이런 소재로 만든 영화도. 예. 그 고스트 사랑과 영혼도 예. 그렇고 그 이 빛을 향해서 터널을 지나간다.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빛의 존재와 만나서 뭘 하는가 하니 라이프 리뷰. 자기가 그동안 이번 생에 살았던 거를 영상이나 뭐 스틸 컷으로 쫙 봐요. 그래요. 그게 보인대요. 네. 그다음에 재미난 건 의학적으로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받은 거예요. 뇌파가 이게 플랫 이게 된 거예요. 섰다가 다시 소생한 경우. 그래서 보통 5분 내지 15분 정도 예. 죽었다 살아나거든요. 근데 어떤 환자는 무려 7일간 그런 경우도. 이븐 알렉산더라는 미국 그 의사는 7일 동안 그래서 이제 책을 쓴 게 The Proof of Heaven 천당의 증거 이런 책 쓰고 뭐 이랬었죠. 근데 그런 책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뭐 10분, 15분이건 뭐 심지어 며칠이 됐건 네. 그런 근사 체험, 유사 체험을 해보신 모든 사람들은 연령이나 문화 관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그게 이른바 근거군요. 네네. 같은 증언이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만약 병원이라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체외 이탈해서 영혼이 위에서 보잖아요. 그럼 거기 의사, 간호사가 누가 있었고 거기 어떤 의료기기가 있었고 도저히 저 환자 누워 있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보고서 나중에 깨어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케발로스는 뭐라는 거니 전혀 이 죽음 뒤의 세계 영혼 인정 안 하던 아주 차디찬 스위스 태생의 의사였는데 죽음 뒤의 삶 영혼 그거는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알의 문제다. 네? 그래서 누가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는 거니 당신들도 죽을 때 알게 될 거다. 조용히 하라 이거죠. 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믿는 분, 안 믿는 분이 반반씩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런 사후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호스피스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끝까지 살려고 막 이러고선 그냥 막 아등바등 사는 사람보다 어떤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딱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을 봤더니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걸 믿으면 예. 더 편해지더라. 당연하죠. 그렇군요.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또 시작하니까 예, 예. 또 뭐 차원 높은 데에서 그 퀴발라 루스는 뭐라는 거니? 자기는 이제 은하수로 춤추러 간다 죽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더 높은 단계로 가기 때문에. 예. 아니면 퀴발라 루스는 이 어린 환자들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갖고 다니는 이 애벌레 인형이 있었어요. 그건 지퍼를 쭉 해서 까면은 반대로 하면 나비가 돼요. 아이들 보여주면서 예. 이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라 코콘에서 나비가 되는 새로운 시작을 얘기를 한다. 알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아이들이 다 알고 있대요. 예. 죽기 전에. 예. 그림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예. 네? 아무튼 편안한 죽음에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파스칼의 게임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예. 그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있다라고 믿는 게 본인한테 이롭겠다. 이런 거 아니.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한다면 가서 갔는데 있으면 대박 아니에요. 근데 없어도 뭐 그만이죠. 근데 없다고 생각했다가 준비하는 사람은 가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건 전혀 낯선 네. 거고 깜짝 놀라는 거니까. 파스칼이 신의 존재를 얘기할 때 그 게임 이론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신한테 좋은 건 그다음에는 예. 아니 해외여행 우리가 갈 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거기 가서 어떤 호텔 어딜 가서 뭘 봐야 되고 그때는 공부를 하면서 죽음 뒤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안 하냐 이거예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 또 그 주변 사람들, 뭐 심지어 사후 세계에 대한 언급까지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장례식, 네네네. 장례 문화거든요.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발언하시겠어요? 참 심각하죠. 심각해요. 결혼 문화도 그렇고 장례 문화도 그렇고 이 장례 제일 첫 번째 한국에는 장례식이 없다. 이런 말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그냥 문상 문화만 있어. 2박 3일에 걸쳐 있는 문상 문화. 문상.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결혼식을 생각해봐라. 결혼식은 어떤 한 날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시간 하잖아요. 장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그러네요.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장례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입관식 정도가 있죠. 네,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이라는 거는 뭔가니 고인에 제일 두 가지가 요소가 중요한데 고인에 대한 이 추모, 유족에 대한 위로. 근데 과연 한국의 그 장례식 이 문상거기 이게 있냐고요? 가서 그냥 절 2번 하든지 뭐 하고선 뭐 심려가 많았겠습니까 하고 옆에 접견에서 이제 떠들다가 눈치 보고서 가고 뭐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유족에 대한 추모도 없죠. 위로도 없죠. 그다음에 고인에 대한 추모도 결혼식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신랑 신부가 뭐 영상도 만들어 틀고 뭐 이러잖아요. 예. 여기 문상 실에는 그런 게 일절 없잖아요. 아주 간혹 있죠. 아주 간혹. 예. 그래서 저는 이왕 그렇게 한다면 미리 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계속 접견실에 틀어주고 그다음에 이 고인의 유물 같은 것도 전시를 하고 그래서 온 분들이 좀 추모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아무나 다 부르잖아요. 그냥 지금 너저라게 제발 좀 그만 부르자. 꼭 필요한 사람만 부르자. 사실은 고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상객이 절대 다수죠. 맞습니다. 사실은. 네네. 사실은 자식들의 교분 관계에 의한 문상객이죠. 예. 고인 추모가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한 예를 들면은 백남준 씨가 이제 장례식 할 때를 보니까 제가 가본 건 아니고요. 이제 특정한 시간대에 모여가지고 다 추모사들 하면서 서로 다 이제 고인의 추모 하잖아요. 그다음에 퍼포먼스가 있더라고요. 뭐 정선생님 아시겠습니다만 백남준 씨가 유명해진 게 독일의 유학 시절에 존 케이지가 이제 객석에 있을 때 내려가서 이 넥타이를 잘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무명의 백남준 유명해졌는데 그거를 백남준 씨 장례식 때 이제
흉내를 내가지고 그걸 전부 옆에 사람 넥타이를 잘라서 자른 넥타이를 백년 시신 위에다 얹어놓더라고요. 뭐 좀 이런 거 같으면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말이죠. 멋지네요, 네네. 멋지네요. 맞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함께 모여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 병원마다 있는 장례식장을 어쩔 수 없이 쓴다 하더라도 네네. 그 옆에 이제 문상객들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는 어떤 무슨 뭐 식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그럼요.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리고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할 분들만 초대하고 예. 그런 거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런 어떤 모범적 장례식을 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죠, 사실. 저는 그래요? 과문한 건지 뭐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그 사람의 죽음과 관계된 의례는 잘 안 바뀌어요. 뭐 결혼식은 스몰 웨딩 뭐 해가지고 바뀌는데 장례 쪽은 당최 바뀌기 힘들더라고요. 좀 그런 면도 있군요. 사실은 이 조화 바치는 거 이것도 이제 그만하자. 이게 낭비니까 쌀로 좀 내서 나중에 이제 불을 하자. 그랬거든요. 금방 없어졌어. 안 돼요, 안 돼. 예? 이게 좋잖아요. 이게 리본 쫙 달아놓으면 2박 3일 동안에 자기 그 과시가 되니까 그게 좋으니까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럼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장례식은 이렇게 해라라고 유언장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네네. 저는 이제 아예 더 적극적으로 그 자기 장례식의 그 순서도 자기가 만들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종교인이면 뭐 바이블에 어떤 구절 읽어달라, 뭐 아니면 금강경에 어떤 구절 읽어달라. 노래는 이런 노래가 좋은데 이 노래는 뭐 내 손자 누가 불러달라. 이런 식으로 또 짜고 마지막에 이제 좀 이제 건강할 때 그 녹화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 할 때 마지막에 여러분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와주셔서 감사하다 절하고 이러면 그럼 오신 분들도 흡족하고 제가 이런 예가 있었더라고요. 일본의 예인가 그렇다는데 이제 화장 다 하고 그 무드로 이제 가는데 버스 안인데 갑자기 그 모니터에 그 돌아가신 분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양반이 이렇게 굳은 날씨에 제 마지막 가는 길에 같이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이제 갔는데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굳은 날씨인 줄 알았을까요? 돌아가신 분이. 몇 가지 버전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추측이죠.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닌데 맞습니다. 몇 가지 버전 했던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자기 장래에 대해서도 하면 좋겠다. 네.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장례식 식순과 거기에 쓰일 자기 화면까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그런 자세가 진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자세다. 한국에서 못 봤어요. 지금 이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결심을 하실 것 같고 좋죠. 본인이 그렇게 해놔야지 사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례식을 좀 이렇게 해볼까? 이건 또 형제지간의 뜻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요. 거의 또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냐?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자. 또 이래버리면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좋습니다. 교수님도 다 준비해 두셨죠? 그렇게? 저는 했는데 모르죠. 자식들이 따라줄지.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죽음은 삶을 성장시키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삶을 완성시킬 수 있다. 정말 가슴 새기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